예, 트럼프 대통령이 오이사 조치 해제 문제와 관련해서 한국 정부는 미국의 승인이 없는 제재 해제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해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이 대북 제재 공조를 강조한 것으로 보이지만 외교적 결례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또 2차 북미 정상회담 진행을 위한 실무 협상 일정이 아직 잡히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관련 내용들 김승채 고려대 통일외교안보학부 겸임 교수, 민정훈 국립외교원 교수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분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자, 강경화 장관의 오이사 조치 해제 검토 국감장에서 했던 발언 후폭풍이 거셉니다. 그 네. 발언도 이제 뭐 국내에서 관심이 쏠렸지만 일단 그 이후에 트럼프 대통령이 글쎄요, 승인이라는 언급을 하면서 예. 그것도 세 차례 반복한 것 때문에 예. 논란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외교적으로 정말 쓸 수 없는 단어입니까? 어떻습니까, 교수님? 글쎄 뭐 이거는 뭐 외교적으로 쓰기에는 상당히 좀 부적절한 적합하지 않은 그런 거다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예. 예, 그래서 제가 다른 용어를 좀 써야 되겠죠. 아무래도 뭐 사전 협의가 좀 덜 됐다든가 좀 시간이 걸린다든가 뭐 이렇게 좀 완곡하게 좀 얘기를 할 필요도 있는데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뭐 외교적인 용어로는 부적절한데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의 기존의 또 언행을 보면 뭐 이게 쉽게 나올 수 있는 용어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말을 좀 정제하지 않고 사용하는 경우가 좀 많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상대방에게 좀 결례도 하고 그러는데 그런 측면이 있었지만 그렇지만 저희가 좀 생각할 것은 이번에는 그 적어도 한미 공조가 상당히 좀 중요하고 특히나 지금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에 대해서 제재를 좀 많이 풀어주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지난 9일이었죠. 모스크바에서 북한과 중국, 러시아의 상부 차관급 회담이 모였는데 거기서도 얘기를 했습니다. 이 북한의 비핵화 조치가 지금 되고 있는데 유엔의 대북 제재가 과 때를 맞춰서 좀 조절을 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었고요. 또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들이 논의를 하는 과정 속에서도 얘기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미국이 대북 제재를 계속해야 된다. 비핵화될 때까지는. 그에 대해서 이제 지금 중국과 러시아가 그렇지 않다. 좀 풀어줘야 된다. 그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은 우리나라에 대한 얘기도 됩니다만은 사실은 중국과 러시아에 대해서 강력하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한미 공조라고 하는 것이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것을 좀 간접적으로 암시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청와대 입장에서는 일단 확대 해석을 좀 경계하는 분위기인 것 같아요. 협의를 모든 사안마다 협의를 해 나가자는 의미로 보인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때문에 이게 이제 정말 그냥 돌출 발언이었는지 아니면 좀 의도된 발언이었는지를 두고 좀 의미를 좀 분석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교수님께서는 어떤 입장이십니까? 뭐 의도가 있었다고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제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승인이라는 말, 어프로브라는 말을 쓴 것이 이제 주권 국가 간의 외교 관계에 있어서 부적절하다는 건 저도 동의를 하고 있고요. 좀 유감스러운 부분이 있죠. 그렇지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 얘기를 한 어떤 배경을 보면 그 상황을 보면 기자들과의 문답이었기 때문에 어떤 국내 오디언스를 고려해서 이제 대북 제재가 굉장히 중요한 북한과 협상에 있어서 원동력이기 때문에 그것을 반드시 지켜내겠다. 그래서 강한 의지를 표현한 것이지 그것이 어떤 한국과 미국 간의 또 공조가 흔들린다든지 아니면 다른 의도가 있었던 건 아니라고 봅니다. 교수 말씀하신 것처럼 좀 더 정제된 언어를 써줬으면 사전 협의가 됐으면 좋겠다. 우리가 강력히 원하고 있다. 이 정도만 얘기를 해줬으면 이런 논란은 안 됐을 텐데 이제 아무래도 어법이 아무래도 좀 직선적이고 강렬한 걸 좀 선언하는 거기 때문에 뭐 의도라기보다는요. 어떤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국내 오디언스 그리고 대북 제재가 어떤 북미 협상에서 얼마나 중요한가를 다시 한번 강조하는 측면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 청와대도 이제 어떤 대응에 있어서 신중한 모습을 보여주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요즘 원래 문제로 돌아가서 강경화 장관의 그 오이사 조치 해제 검토 발언, 물론 어제 이제 통일부 장관 조명근 장관이 검토되지 않고 있다. 뭐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글쎄요. 물론 또 순재 조건, 또 천안함 사건에 대한 어떤 북측의 어떤 반응이 있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도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다면 오이사 조치 해제는 미국 측 이야기처럼 정말 비핵화가 완성되기 전까지 할 수 없는 또 대북 제재와 같이 유엔 안보리 제재와 같이 가야 되는 국면인지 어떻게 이 부분 좀 풀어가야 된다고 보시는지? 그러니까 일단 강경화 장관이 발언한 것은 이제 어떤 주무부처가 좀 다루고 있다 이 정도고요. 그리고 이제 비공식적인 석상에서는 얘기를 많이 주고받겠죠. 이제 어떤 저희 국정에 대해서 이제 논의를 하고 또 시나리오에 대해서 저희들 비롯한 어떤 띵크탱크 그리고 정부 부처에서 많은 논의를 합니다. 근데 이제 그것이 이제 공식적인 자리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 공식적인 발언을 비출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된 건데요. 근데 이제 강경화 장관이 이제 다시 이제 수정하신 것처럼 이제 관계부처가 이제 다루고 있다 이렇게 되고 있는 거고요. 이제 말씀하신 우리 정부의 어떤 단독 조치에 대해서 이제 미국이라든지 어떤 유엔 안보리 결의상과 해서 뭐라 할까요
대북 제재가 비핵화 완료될 때까지 그 어떤 해제될 수 없는 것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정치적 문제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지금 논의가 나오고 있는 부분이 북한이 과거 핵 부분에 대해서 융통성 있는 부분을 보여준다면 그런 부분인다면 어떤 대북 제재가 이제 해제가 되진 않겠지만요 완화될 가능성이 충분하거든요. 그와 관련해서 트럼프 대통령도 이제 대북 제재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플러스 알파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은 정치적으로 충분히 융통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우리 정부에서도 완전한 비핵화가 이루어질 때까지 대북 제재는 지속된다. 그리고 진전이 있어야지만 완화 가능성이 있다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거에 대한 완화 가능성으로 이제 그 남북 간의 어떤 격입에 있어가지고 면제를 확대해주는 이런 부분에 다양한 시나리오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의 융통성이 충분히 있다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북한이 미국이나 국제사회가 과거에는 볼 수 없었던 진전된 조치라고 말씀드린 또 보유 핵에 있어서 또 과거 핵에 있어서 어떤 가시적인 성과를 보여줘서 북한의 어떤 비핵화에 관해서 진정된 의지가 가시적으로 보인다면 그렇다면 북한이 원하는 것이 최저안전 보장과 대북 제재 해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도 일정 수준의 어떤 진정성을 보였기 때문에 대북 제재 해제는 아니겠지만 다양한 수준에서의 완화, 그러니까 낮은 수준의 완화는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이제 오이사 조치 같은 부분은 사실 우리 국내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단 우리 국내적인 여론을 갖다 고려를 하고요. 우리 국내에서의 여론을 형성하고 공감을 형성한 다음에 나갈 문제지만 충분히 그런 부분도 추후에 북한의 비핵화 진전과 발맞추어서 논의가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교수님께서는 어떤 입장이십니까? 이 남북 관계 사실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경협도 그렇고 민간 교류도 그렇고 조금 남북 관계 해빙 모드를 좀 많이 조성해 나가려고 하는 분위기인데 북미 비핵화 협상과 좀 속도가 맞지 않다라는 지적은 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이제 지금 우리 정부가 지금도 지금 민정원 교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우리 정부의 가장 근본적인 입장도 비핵화입니다. 비핵화가 돼야지 이게 가능하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입장은 있는데 근데 문제는 너무 거기에 북한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 북한이 지금 너무 강구하지 않습니까? 북한은 좀 단계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 그 단계적인 거를 좀 그 미국도 풀어주지만 한국도 좀 풀어줬으면 좋겠다. 뭐 이런 얘기를 지금 북한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금 지난번에 했던 4.27이라든가 9.19 정상선언에서 나온 얘기들 다 그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비핵화라고 하는 아주 분명한 목표는 있고 그것이 먼저 잘 돼야 된다라고 하지만은 북한이 요구하는 측면에서처럼 단계적으로 필요한 건데 단지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그래도 우리 정부가 지금 많이 나가지는 않는 겁니다. 강경화 장관의 발언도 그렇게 많이 나간 건 아닌데 그렇지만 그동안에는 이제 한미협조라고 하는 것이 사전에 많이 조율됐는데 그런 부분이 약간 좀 부족했고 또 우리 정부가 볼 때는 너무 지나치게 미국에 의존적으로 가다 보면은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될 수도 있다. 그럼 적어도 우리의 입장을 지금은 좀 얘기 좀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나름대로 우리의 레버리지가 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동안에 우리가 많이 자제를 했으니까 그런 문제에 대해서 좀 얘기 좀 해보자 이런 얘기입니다. 단지 이제 그런 방법이라고 하는 측면에 있어서 과거 같은 경우는 이런 얘기가 나오면 민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싱크탱크에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민간 전문가들이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관에서 좀 같이 협조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정부가 나서서 이 문제를 정리해 가는데 이번은 지금 앞에 두 단계는 없고 정부가 나서 딱 얘기를 해버리니까 야 이거 좀 문제 큰 거다라고 미국도 의식을 하게 된 거고 우리 국민들도 조금 좀 불안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명근 장관이 나서서 급히 진화를 시켰는데요. 저는 그런 좀 단계가 우리 내부적으로 좀 거치는 과정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게 필요합니다. 저희가 입장은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 입장을 어떻게 표현하느냐. 그런 문제가 상대방에 주는 강도가 좀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만 더 드리면 이제 강경화 장관이 그런 발언을 하게 된 것이 어떤 성명을 통해서 된 것이 아니고요. 이제 또 국감 장에서 이제 질의응답 통해서 하는 자리에서 이제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좀 고려해 하는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정부가 다양한 시나리오를 준비하고 있고요. 그럼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비핵화 조치와 그 어떤 발을 맞추어서 우리 정부 남북의 개선을 하겠다 그런 원칙을 세우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서 좀 조심스럽게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좀 고려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미국 국무부도 트럼프 대통령의 승인 발언과 관련해서 한미가 긴밀한 대북 공조에 전념을 하고 있다 이런 입장을 언론의 질문에 답을 했다고 오늘 오전에 나온 소식 제가 간단히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폼페이오 장관 방북
됐고요. 2차 북미 정상회담이 이제 열려야 되는데 시기는 네. 이제 중간 선거 이후 됐고요. 네. 그런 의제와 또 장소, 날짜를 정확히 명시하기 위한 실무 협상이 열려야 되는데 예. 아직 소식이 없습니다. 미 그렇습니다. 국무부도 아직 확정이 안 됐다고 하네요. 네. 예. 자, 지금 이제 가장 중요한 거 핵 문제인데 그 최선희 국장이 지금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최선희 국장이 돌아간 지가 지금 한 이틀 정도뿐이 안 됐습니다. 중국 갔다 왔다 러시아 갔다가 다시 이제 들어갔기 때문에 그 시간이 한 내부 조율 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가서 정리 좀 해야 되겠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11월 6일 날 있는 미국의 중간선거 말씀을 하셨는데 예, 예. 지금 중간선거 결과에 대한 얘기가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굉장히 예의주시하고 있을 겁니다. 미국의 하원이 지금 인구 비례에서 뽑는 것이 435명입니다. 근데 지금은 241대 194로 공화당이 약간 우세하고 있거든요. 상원 같은 경우는 100명, 각 주에 2명씩 100명 뽑는데 지금 51대 49로 공화당이 또 우세입니다. 근데 지금 나오는 전망들은 하원은 조금 이제 민주당이 좀 좋지 예. 않겠느냐 그런 전망 나오고 있고요. 또 상원은 그래도 계속 공화당의 우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 선거 결과에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이 가지고 올 수 있는 레버리지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이제 만나더라도 이번 주, 다음 주는 쉽지 않고요. 그 다음 주 정도에 만날 수 있는데 한 열흘 정도 뒤에 한 25일 이후에나 가능하지 않겠느냐. 근데 그럴 때 만났을 때도 지금 할 수 있는 얘기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오히려 그 만나긴 만날 수 있는 가능성은 있지만 10월 말이나 11월 초에 그렇지만은 그 내용은 그렇게 앞서 나갈 수 없는 상황이 좀 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러면 만나서 해야 할 내용들이 그 사찰단 뭐 규모나 그리고 어느 정도 수준까지 사찰을 허용할 것이냐 이런 부분도 내용을 논의를 할 것 같고 그리고 또 2차 북미 정상회담 구체적인 뭐 일정이나 장소 이런 것들이 논의돼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떤 부분들이 좀 있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실무단이 만나면 세 가지 정도 주요 의제가 있겠죠. 이제 사찰 규모라든지 범위, 그다음 그 부분이 있을 거고 두 번째가 이제 가장 중요한 비핵화 조치와 그에 대한 상응 조치. 이제 그거에 따라서 이제 2차 북미 정상회담이 어디서 열릴 것인가, 그리고 언제 열릴 것인가가 이제 그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뭐 핵 사찰 문제는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그 뭐 동창리 그 풍계리 그 폐기한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들이 들어 사찰하는 것은 이제 좀 북미 간에 어느 정도 이제 의견 조율이 됐다고 보고요. 근데 그 언론에 나오고 있는 것이 과연 그러면 그 풍계리에서 전문가들이 또 환경 시료를 채취할 수 있을 것인가. 예. 그래서 북한의 핵 능력을 어느 정도 좀 추정해 볼 수 있는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실무단이 이제 그 논의를 해야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보다 제가 볼 때 더 중요한 것은 저희가 관심 있는 비핵화 조치, 북한이 플러스 알파에 대해서 정말로 나왔는가, 그리고 그것에서 어느 정도까지 북미 간 논의가 되고, 그래서 제가 얘기한 것처럼 어떤 그 영변 핵시설과 이제 종전선언, 거기에 이제 플러스 알파가 존재해서 나오고 있는 것처럼 뭐 과거에 일하는 이런 일부 폐기와 그와 더불어서 예. 대북 제재 완화, 와 관련된 조치가 일어날 수 있는가, 이런 부분까지 진일보할 수 있는 조치, 그래서 협의를 이룰 수 있는가. 예. 그래서 만약 그거에 대해서 가시적인 성과가 정말로 나온다면 이제 2차 북미 정상회담이 제가 생각할 때는 미국이나 평양에서 열릴 가능성이 이제 커진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가시 성과를 바탕으로 북한과 미국의 최고 지도자들이 대내적으로 어떤 과시할 수 있는 무기가 생기기 때문에 예. 그래서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이제 좀 그 시기와 장소가 굉장히 좀 결정에 난항이 있을 수 있고요. 제3국이 될 수도 있고 그렇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핵화 조치와 상응 조치에 있어서 어느 정도까지 북미 그 실무단에서 또 구체적으로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는가, 그것이 이제 2차 북미 회담이라든지 그걸 다 결정하라고 봅니다. 플러스 알파를 두고 북한과 미국이 이제 밀당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겠죠. 네. 그러면 이게 이제 북미 정상회담을 하기로 했는데 네. 이게 시간이 좀 더 미뤄질 수도 있다. 그럴 가능성도 있죠. 오늘 나온 이야기는 뭐 내년까지 이야기가 나와요. 그렇다면 이게 비핵화 어떤 그 시간표들도 자연스럽게 좀 미뤄지는 거 아닌가 이런 얘기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시간에 대해서 구애받지 않겠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비핵화 관련된 문제를 신고하는 문제라든가 사찰 문제라든가 뭐 이런 건데 그런 구체적인 조치들이 좀 마련되는 것이 오히려 우리가 두 번째 만났을 때는 더 의미가 있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생각을 가질 거고,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만약에 진짜로 중간 선거에서 조금 트럼프 대통령한테 불리한 입장이 나오게 된다면은 이 문제가 조금 더 심각하게 되는 거겠죠. 근데 그렇지 않다면 좀 달라지겠습니다만, 그래서 저는 그 시간은 제가 볼 때는 뭐 금년 안에가 저희가 상당히 좀 우리가 바라고 있고, 왜냐하면 저희가 종전선언이라는 것을 중요한 화두를 지금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도 금년 내에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가 종전선언이라는 것도 여러 가지 문제가 좀 복잡하게 얽혀 있기 때문에 저희도 이런 과정 속에서는 시간의 문제에 대해서는 너무 조급하지 않게 가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오히려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 대한민국의 레버리지를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충분히.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용하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되고요. 정상회담이 굳이 빨리 열려서 문제 해결되면 좋겠습니다만은 해결이 안 되는 상황에서 정상회담 열리는 것은 또 시간이 그만큼 또 수년되는 거거든요. 오히려 구체적인 실무회담이 잘 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이제 조급한 건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고 이번에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히려 좀 더 느슨해진이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좀 더 마음의 여유가 많이 생긴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좀 유연하게 대처를 하려고 하는 것은 그 이유가 어디에 있다라고 좀 봐야 될까요? 아무래도 이제 협상의 달인이라고 지금 자칭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의 어떤 고려가 좀 나오는 게 아닌가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뭐 시간표를 두지 않겠다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를 했는데 저는 여전히 트럼프 대통령 첫 번째 임기 내에 북한의 주요 비핵화를 이루는 것을 굉장히 희망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희망하고 있다고 보고 있는데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중간 선거도 있고 그다음에 1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물론 정치적 상승이 있었지만 여전히 미국 조야에서 북한 비핵화 관련해서 가치적인 성과를 얻은 게 없다. 이런 비판론이 회의론이 아직도 이제 팽배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고려했기 때문에 이제 섣불리 북한과 협상에 나서서 이제 북한에게 뭐 선물만 떠안기는 이러한 형국은 다시는 제한하지 않겠다. 이러한 그 어떤 의지를 표현한 것 같아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도 이제 앵커께서 말씀에 동의하는 게 북한이 가장 좀 조급할 거라 좀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북한은 대내 정치에서 변화가 있는 부분이 거의 없거든요. 그렇지만 미국은 아까 교수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중간 선거 결과에 따라서 여당이 공화당 내에서도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지 않고 이제 하원을 민주당이 잃거나 상원에서도 녹록치 않은 상황이 나오게 된다면 그렇게 될 경우는 공화당에서도 어떤 변화의 분위기, 어떤 쇄신의 분위기를 이끌어야 되기 때문에 어떤 북한에 대해서 어떤 강경 노선을 가는 게 필요하지 않겠냐.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한테 압박이 들어갈 수 있고요. 그럼 민주당이 어떤 그 하원을 장악하고 상원까지 장악하게 된다면 그러면 대북 정책이라든지 트럼프 대통령이 추구하는 주요 정책 의제에 있어서 굉장히 견제하는 그런 움직임이 강화될 거고 실질적으로 그게 보일 겁니다. 그렇다면 트럼프 대통령도 그런 부분을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그런 것을 북한도 잘 알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북한도 이제 미국과 협상에서 많은 것을 얻어내기 위해서 기싸움을 하고 있지만 그렇지만 이 형국을 길게 끌고 가는 것이 자신들에게 유리하지 않다는 걸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제 실무 어떤 협상이 아직 이제 이루어질 텐데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물밑 접촉이 좀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조만간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러한 판을 읽고서 이제 느긋하게 더 얻어내기 위해서 어떤 이렇게 협상의 기술을 발휘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각 나라의 뭐 사정이 다르니까요. 일단은 그런데 이제 한국과 미국이 또 비핵화 시간표를 어떻게 조율해 갈지 우리 문재인 정부가 또 추구하는 그 비핵화 시간표가 따로 있지 않습니까? 맞춰가야 될 텐데 어제 조명균 통일부 장관이 국감에서 핵 리스트 제출을 북측에 반복해서 요구를 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난번에 강경화 장관이 핵 신고 유예했잖아요. 연변 핵 시설과 또 정종선언 교환 문제 이야기를 제안을 했는데 조금 뉘앙스가 좀 달라 보이는 겁니다. 입장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겁니까? 뭐 지금 아무래도 지금 이제 한번 좀 그 분위기를 띄워봤는데 좀 쉽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아마 감지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 들고요. 또 특히나 우리 정부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근데 아마 이 문제에 대해서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좀 반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핵 리스트라고 한다면 핵물질이 그동안에 어떻게 우리가 저렇게 몇 개 갖게 됐다. 그래서 거기는 지금 플루토늄뿐만 아니라 고농축 우라늄의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동안에 우리가 고농축 우라늄은 얼마나 갖고 있는지 모릅니다. 플루토늄은 얼마 갖고 있는 거 알고 있습니다. 40에서 60 정도 킬로그램 갖고 있다. 근데 고농축 우라늄은 진짜 쉽지 않습니다. 그런 게 있고요. 또 하나는 핵 시설에 대해서도 과연 진짜로 풍계리에 가서 지금 미국이 사찰하는 것을 동의해줬지만 미국의 전문가만 가느냐, IAEA가 가느냐, 미국의 기술이 직접 장비가 들어가느냐 이런 문제 상당히 복잡하거든요. 그런 문제도 있고 핵 시설에 대한 시설도 얘기를 하게 되고 그다음에 핵무기 실제로 우리가 몇십 개 갖고 있다라고 하는 그동안은 저희가 핵무기를 갖고 있는 것에 대해서 논란이 많았는데 조명균 통일부 장관이 얘기를 했습니다. 얼마 전에 10월 1일이죠. 현재 한 20에서 60개 정도 가지고 있고 3년 뒤에는 80개 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 문제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야 되겠고요. 또 중요한 문제는 인력 문제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핵시설과 관련된 인력들이 어떻게 운영됐는가. 이런 것들을 북한에 대해서 아마 요구를 하고 이거를 해주면
미국에 가서 우리가 좀 충분히 협상할 수 있다라고 된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이 점이 잘 안 됐던 것 같아요. 예. 이번에. 그래서 예. 이 점을 우리 정부가 다시 한번 대통령이 그 협상을 선언할 때 잘 안 됐기 때문에 예. 다시 조명균 장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얘기하는 것 같아요. 북한에 대해서. 우리 이런 것들에 대해서 최소한 좀 얘기를 해주면 적어도 우리가 북한이 요구하는 것을 상당 부분 수용할 수 있도록 미국에게 설득도 할 수 있는 거고 그렇다. 이런 얘기를 해주는 거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래서 조명균 장관의 이번 발언은 상당히 의미가 있는 발언인 거라고 보여집니다. 아, 예. 그렇군요. 오히려 이걸 북측에 전하는 예. 메시지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어떤 입장이십니까? 저는 이제 그 교수님 말씀에 이제 그 많이 공감을 하면서요. 예. 이제 그 제가 생각할 때는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다양한 선택지를 북한에게 준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강경호 장관이 어떤 대안론을 얘기한 것도요. 사실은 그 대안론에서 핵 리스트 제출이 안 나오는 건 아니에요. 지금 초기 단계에서 핵 리스트 말씀해 주신 시설이라든지 무기, 인력 부분에서 광범위한 그 북한의 전반적인 핵 능력 전반에 대한 리스트를 제출해달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북한에 있어서는 어떤 핵 보검이라고 주장하는 그 부분에 전부를 다 주는 부분이거든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서 북미 간의 이견, 신뢰 부족이 있기 때문에 주기 어렵다 이렇게 북한 측이 의견을 제시해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그러면 대안으로서 우선 이제 다른 접근을 하고 그 다음에 리스트를 제출해 주는 게 어떻겠느냐 이런 그런 아니거든요. 예. 그럼 첫 번째 다른 대안이라는 게 강경화 장관의 제안을 그 대안이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강경화 장관이 그 얘기하신 뭐 일단은 이제 그 영변 핵시설과 예. 종전선언을 하고 그 다음에 리스트를 제출하는 게 어떻겠느냐 그거지. 그러니까 순서의 문제죠. 핵 리스트를 제출하는 거는 그것은 핵 사찰에서 아니면 비핵화 조치에서 반드시 들어가야 될 부분이에요. 예. 그게 없으면 검증이 되지 않거든요. 예.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얘기를 한 거고 그래서 원론적으로 이제 북한에게 대해서 그 조명근 통일부 장관이 그런 부분을 다시 한번 확인해 준 거고 그래서 그 얘기는 북한과 이제 미국이 신문 협상을 할 때 많은 부분에서 이제 정상급 그 진전이 있었겠지만 그래도 모든 선택지를 다 놓고 그러면 어떤 것이 북한과 미국에게 잘 맞겠는가 이런 부분에서 논의를 통해서 절충을 하기 위해서 모든 것이 선택지에 있다. 요거를 다시 한번 원칙적으로 이렇게 한번 다시 강조한 게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엊그제죠. 이제 10월 10일이 노동당 창건 기념일입니다. 굉장히 큰 명절로 북한은 이제 이렇게 행사를 치르기도 하는데 뭐 물론 구구절이 워낙 크게 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네. 뭐 열병식도 없었습니다. 금수단 태양궁전을 이제 참배를 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예. 그런데 조직 지도부 선전선동부 간부들이 많이 이제 대동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북한 매체에서 직접 그 소속에 누가 어디에 소속돼서 누구다 이름까지 다 언급을 했거든요. 예. 최근에 보면 이제 현지 시찰할 때 조직 지도부 간부들이 김정은 위원장을 많이 동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네. 보니까 아무래도 당의 위상이 높아지다 보니까 또 자연스럽게 조직 지도부도 그만큼 위상이 올라갔다 이런 분석이던데 예. 이건 또 어떻게 좀 봐야 되는 겁니까? 북한 체제가 기본적으로 저희가 당국가 체제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 말은 국가기구보다는 당이 더 우선한다 그런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예. 모든 것을 당이 결정했는데 근데 그게 김일성 그 주석 시기에는 당이 우선으로 갔습니다. 그게 이제 맞는 겁니다. 사회주의 국가 체제의 기본적인 성격이었는데 김정일 국방위원장으로 오면서 군이 선군 정치를 강조하면서 앞섰습니다. 그래서 예. 모든 것을 군 중심으로 갔습니다. 근데 그러다가 다시 군 중심으로 안 가고 김정은 위원장이 2009년에 들었으면서 당을 중심으로 가게 됩니다. 이거는 기본적으로 북한이 사회주의 정권이라고 하는 아주 본연의 모습을 가는 거게 되는 거고요. 또 하나는 그런 과정에서 조직 지도가 아주 중요합니다. 조직 지도부의 부장은 그동안에 김정일이 담당했습니다. 예. 지금도 부장을 누가 하는지 정확하지가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 언론에 나오는 거는 최룡해가 조직 지도부 부장이 되지 않았느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예, 예. 그런 얘기는 제가 분명하게 얘기를 안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 밑에 제1부부장도 몇 명 두고 한 서너 명 두고 또 부부장 두고 제1부부장 그러면 저희가 생각할 때 한 명만 있어야 되는데 그게 한 4명 됩니다. 그렇게 하고 또 부부장도 한 10명 되고요. 이런 과정 통해서 가는 것은 적어도 북한이 당국가 체제에 충실하겠다라고 가는 거고요. 또 하나는 당이 지금 모든 것에 아주 우선이고 핵심이다. 그 당 중심에 국무위원장이 지금 앞서가고 있다. 이런 것들을 국민들에게 알려주면서 예. 당의 철저한 그 국민들의 통제라든가 대외 정책 이런 거를 움직여가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지금 뭐 첫 줄에 김여정 제1부부장이 고개를 푹 숙이고 인사를 뭐 참배를 하는 장면도 좀 잠깐 나왔습니다. 자, 지금까지 김승채 거로대 통일외교안부 학부 겸임교수 그리고 민종훈 국립외교원 교수 두 분과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